여기서 소리 내면 다시 묻혀요. 누구십니까? 지금 묻히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불타는 산속 흙에 반쯤 묻힌 남자와 그를 내려다보는 한 노인. 사람들은 그 노인을 치매 걸린 요양원 할머니라고 불렀고, 남자는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판결을 내리던 판사였습니다. 왜 나를 살리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산불이 모든 흔적을 지워주리라 믿었던 사람들. 그날 그 산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기억 하나가 깨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지 않으면 왜 이 노인이 그 남자를 살렸는지, 왜 이 구조가 복수가 아니라 심판의 시작이었는지 절대 알 수 없을 겁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격려가 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산골 깊은 곳, 노송들이 빼곡히 들어선 산자락 아래 낡은 요양원 한 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푸른빛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건물 외벽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뒤편으로는 키 큰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란 공터가 펼쳐져 있었고, 그곳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땅처럼 보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건물 지붕을 비추고 있었지만 요양원 안은 어딘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김순덕은 올해 73입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사람들은 순덕을 치매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순덕은 방금 먹은 식사 메뉴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같은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인사를 나눈 간호사의 이름도 점심때쯤 되면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눈빛만큼은 어딘가 또렷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순덕은 하루 대부분을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등성이를 하염없이 응시하는 순덕의 모습은 요양원의 일상적인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은 순덕이 왜 그렇게 창밖만 바라보는지 궁금해했지만 누구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순덕 자신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언가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계속 끓어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순덕 어르신, 오늘도 또 밖에 나가셨어요? 젊은 간호조무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순덕에게 다가왔습니다. 순덕은 요양원 뒤편 공터를 서성이다가 방금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신발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치마 자락에는 마른 풀씨가 잔뜩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검은 흙이 끼어 있었고 무릎에는 풀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은 정비도 안 되어 있고 뱀도 나온다고요. 요즘 산불경보도 자주 울리는데 혼자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간호조무사의 말에도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꼭 쥔 낡은 사진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순덕과 20살쯤 되어 보이는 딸이 공장 정문 앞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오래되어 모서리가 해지고 색이 발해 있었지만 순덕은 매일같이 그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하게 1998년 6월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누굴 기다렸지? 왜 이렇게 가슴이 시릴까? 순덕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순덕의 손을 잡고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요양원 로비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직 고등법원 판사 박정우 씨가 대형 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현재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판사는 과거 수많은 굵직한 사건들을 담당했던 인물로 법조계에서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와 함께 화면에는 정장을 입은 70대 후반의 남자가 비춰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를 피해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는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맨 남자는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으며 황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순덕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순덕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세요? 아는 분이세요? 간호조무사가 물었지만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다가 이내 흐려졌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혔다가 다시 내려앉는 것처럼 말입니다. 순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에 쥔 사진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정우.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순덕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순덕을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앉힌 후 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요양원 식당에서 저녁 식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습니다. 순덕도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밥그릇 속 쌀밥은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순덕 어르신, 밥 드세요. 식으면 맛없어요. 요양보호사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순덕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순덕의 시선은 창밖 어둠 속 산등성이를 향해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산자락에는 짙은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양원 원장 오태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태규는 50대 중반의 사내로 언제나 값비싼 양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요양원 곳곳을 비추는 CCTV 영상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오태균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태균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태균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툼한 봉투 안에는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요양원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순덕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법정, 그 얼굴, 왜 자꾸 떠오르는 걸까? 딸아, 미안해. 순덕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은 희미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타오르는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순덕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산 너머로 희미한 붉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구름인가 싶었지만 곧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불이야, 산불이야. 요양원 전체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직원들이 급히 노인들을 깨워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밖에서는 소방차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는 노인들의 비명소리와 직원들의 고함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어르신들, 침착하게 밖으로 나가세요. 뛰지 마시고 천천히 걸으세요. 간호사들이 노인들을 부축하며 현관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순덕도 사람들 틈에 섞여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연기로 자욱했고 산에서 타들어가는 나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멀리서 불길이 치솟는 것이 보였습니다. 혼란 속에서 순덕은 문득 뒤편 공터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보였습니다. 대피하는 사람들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세 개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들은 무언가 무거운 것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덕은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앞쪽 대피소를 향해 가고 있었고 아무도 순덕이 반대편으로 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순덕은 연기 자욱한 어둠 속을 헤치며 뒤편 공터로 향했습니다. 발밑에서 마른 풀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멀리서 들려오는 산불 소리와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순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이쪽으로 가야 하는지 순덕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본능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공터 끝자락 근처까지 다가가자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순덕은 키 큰 잡초 뒤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사내 3명이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들의 손놀림을 비추고 있었고 삽질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사내들 옆에는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빨리 파. 불이 이쪽까지 번지기 전에 끝내야 해. 검은 모자를 쓴 사내 중 덩치가 큰 남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내들은 대답 대신 더욱 빠르게 삽질을 했습니다. 흙더미가 점점 높아져 갔고 구덩이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순덕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순덕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진 것으로 향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스칠 때마다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손발이 묶인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확실히 처리해. 불나면 흔적도 없어. 원장님 말씀대로 사고사로 처리되는 거야. 다른 사내가 구덩이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내들은 쓰러진 남자를 거칠게 들어올려 구덩이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남자의 머리가 흙바닥에 질질 끌렸고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쓰러진 남자가 간신히 신음을 흘렸습니다. 남자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지만 완전히 정신을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내들이 남자를 구덩이 가장자리까지 끌고 가자 손전등 불빛이 남자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순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얼굴을 순덕은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 얼굴. 법정. 순덕이 무의식 중에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뇌리에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천장, 나무 의자들, 그리고 검은 법복을 입은 남자. 순덕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제 밀어넣어. 하나, 둘, 셋. 사내들이 구령에 맞춰 남자를 구덩이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남자의 몸이 둔탁한 소리와 함께 구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남자는 간신히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봤지만 곧 힘없이 떨어뜨렸습니다. 빨리 덮어. 시간 없어. 덩치 큰 사내가 재촉했습니다. 사내들이 삽으로 흙을 퍼서 구덩이 안으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흙더미가 남자의 몸 위로 쏟아졌습니다.
남자가 흙을 뱉어내며 기침을 했지만 사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흙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순덕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생매장당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인지, 왜 저런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저 남자는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사내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구덩이는 이제 거의 흙으로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몸은 이미 대부분 흙에 묻혀 있었고 손가락 끝만 간신히 보일 뿐이었습니다. 됐어. 이제 가자. 불이 여기까지 번지면 모든 증거가 타버릴 거야. 덩치 큰 사내가 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내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흔적을 지웠습니다. 떨어진 담배꽁초를 주우고 발자국을 문질러 지웠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친 사내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고 이윽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순덕은 잠시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내들이 완전히 떠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고 산불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일어나 구덩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순덕은 계속 걸었습니다. 구덩이 앞에 서자 흙더미만 보였습니다. 평평하게 다져진 흙 위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흙을 퍼내는 순덕의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순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구 없어요? 거기 사람 있어요?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순덕은 더 빠르게 흙을 파헤쳤습니다. 한참을 파내자 무언가 딱딱한 것이 손에 닿았습니다. 정장 단추였습니다. 순덕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이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가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남자의 입과 코 주변의 흙을 급히 털어냈습니다. 남자가 격렬하게 기침을 하며 흙을 뱉어냈습니다.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순덕이 남자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남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누구요? 남자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남자의 상체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어려웠습니다. 남자는 순덕보다 덩치가 컸고 흙에 젖은 옷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우리 다 들켜요. 순덕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순덕은 남자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온 힘을 다해 끌어올렸습니다. 남자가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멀리서 불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남자를 부축한 채 공터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목소리가 계속 순덕을 재촉했습니다. 순덕은 남자를 부축한 채 어둠 속을 헤매며 걸었습니다. 발밑에 풀들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이슬이 신발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남자의 몸무게가 순덕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순덕은 이를 악물고 계속 걸었습니다. 뒤에서는 산불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나무 타는 냄새가 진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조금만 더 가요. 순덕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남자는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였습니다. 간간히 신음소리를 냈지만 제대로 된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순덕은 요양원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 움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전에 산책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던 곳이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낡은 움막 앞에 도착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작은 오두막으로 지붕은 낡은 함석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순덕은 남자를 안으로 들여보낸 뒤 문을 닫았습니다. 움막 안은 어둠침침했지만 밖보다는 안전했습니다. 순덕은 남자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흙투성이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순덕은 구석에 놓인 낡은 물통에서 물을 떠와 남자의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흙이 씻겨나가자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순덕의 손이 멈췄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또렷하게 본 순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오래전,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순덕의 머릿속에 희미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높은 법정, 검은 법복,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던 눈동자가 점차 또렷해지며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순덕을 쳐다보던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날 살렸습니까? 박정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순덕은 대답 대신 계속 박정우의 얼굴을 물로 닦아주었습니다. 박정우는 순덕의 손길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후 다시 눈을 뜬 박정우가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함이 모르겠어요. 근데요. 순덕이 박정우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에 쥔 젖은 천이 뚝뚝 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순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 얼굴, 나한테 사과도 안 했어요. 순덕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정우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박정우는 순덕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오래전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당신은 혹시? 박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정우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순덕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치매로 기억은 희미했지만 감정만큼은 선명했습니다. 밖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습니다. 순덕은 재빨리 박정우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박정우도 숨을 죽였습니다. 두 사람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쪽을 수색해. 멀리 못 갔을 거야.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아까 구덩이에서 들었던 덩치 큰 사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움막 창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덕과 박정우는 숨도 쉬지 못한 채 벽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폐가밖에 없어. 다른 쪽을 뒤져보자. 다른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주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손을 떼며 창밖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사내들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박정우가 벽에 기댄 채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나를 아십니까?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췄습니다. 순덕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모든 것이 선명했다가 다음 순간에는 안개처럼 흐려졌습니다. 기억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가슴은 기억해요. 순덕이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정우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순덕이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정우는 결국 고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박정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5년 전 공장 산재 사건. 제가 기업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순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에서 희미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판사, 그리고 딸의 울음소리. 그날 딸이 죽었어요. 순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치매로 희미했던 기억이 순간적으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4살 딸이 공장에서 사고로 다쳐 누워있던 모습,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애타던 날들, 그리고 법정에서 패소 판결을 받던 그날, 박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덕의 눈물을 바라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평생 외면하려 했던 죄가 이렇게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박정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움막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순덕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박정우는 순덕이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순덕의 딸을 죽인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석에서 낡은 담요를 가져와 박정우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박정우는 놀란 눈으로 순덕을 쳐다봤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저는 당신의 딸을.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순덕이 담요를 바로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순덕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8평생 처음 흘리는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밖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들이 사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재빨리 움막 문틈을 막았습니다. 박정우는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숨을 죽였습니다. 두 사람의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움막 창문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순덕과 박정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계속해서 수색하는 소리가 들렸고 두 사람은 숨죽인 채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박정우는 벽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낡은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딸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손가락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따님은 몇 살이었습니까? 박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덕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24. 공장에서 일하다가.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건을 박정우도 기억했습니다. 25년 전 대형 섬유 공장에서 일어난 산업재해 사건이었습니다. 기계 결함으로 여러 명의 노동자가 다쳤고 그중 한 명이 순덕의 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박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떨렸습니다. 공장주 측 변호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봉투를 건네며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계속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그 돈을. 그리고 판결문에 작업자 과실이라고 썼습니다. 박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순덕의 손이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사진 모서리가 구겨졌습니다. 딸아이는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술비가 없어서.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치매로 흐릿했던 기억들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딸이 병상에서 엄마를 부르던 목소리, 차가워져 가던 딸의 손, 그리고 법정에서 들었던 판결문. 1999년 6월 12일 판결문. 3페이지. 순덕이 중얼거렸습니다. 박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치매 환자가 25년 전 날짜와 페이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순덕의 기억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 묻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판단됨. 그 문장. 순덕이 판결문 내용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박정우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자신이 쓴 문장 하나하나가 칼이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정우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사과하지 않았던 박정우였습니다. 판사로서, 법률가로서 자신은 항상 옳다고 믿었던 박정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박정우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순덕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살폈습니다. 산불은 거의 진화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색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당신을 죽이려는 거예요? 순덕이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박정우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요양원 원장의 비리를. 보조금 횡령, 노인 학대. 박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박정우는 한 달 전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비자금 사건에 연루되어 숨어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 원장 오태균의 비리를 목격하게 되었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알게 된 원장이 저를 제거하려 한 겁니다. 산불을 이용해서. 박정우의 설명을 듣던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밤중에 사내들이 박정우를 생매장했는지, 왜 산불이 난 나를 선택했는지. 증거는 어디 있어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박정우는 자신의 옷 안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작은 USB가 만져졌습니다. 박정우는 USB를 꺼내 순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횡령 내역, 학대 영상, 모두. 순덕은 USB를 받아 손에 쥐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오태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밖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소리였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움막 근처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재빨리 USB를 자신의 옷 속 깊숙이 숨겼습니다. 박정우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요. 순덕이 박정우를 다시 눕히며 말했습니다. 순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치매로 흐릿했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단호하고 강인한 눈빛이었습니다. 순덕은 딸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지켜야 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순덕은 박정우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움막 문 앞으로 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순덕은 침착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오태균이 사내들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오태균은 순덕을 보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덕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오태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순덕은 오태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분노만 있었습니다. 오태균은 움막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구석에 쌓인 낡은 짐들, 바닥에 떨어진 담요, 그리고 순덕의 긴장한 표정. 오태균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어르신, 혼자 계신 거예요? 위험한데 왜 이런 데 계세요? 오태균이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검은 모자를 쓴 사내들도 움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순덕은 본능적으로 담요가 덮인 쪽을 가로막으며 섰습니다. 여기가 좋아서요. 조용하고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순덕은 일부러 초점 없는 눈빛을 만들었습니다. 치매 환자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오태균이 의심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르신, 혹시 여기서 다른 사람 못 봤어요? 어젯밤에 산불 나고 한 분이 실종됐거든요. 오태균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내들이 움막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내가 담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내가 담요를 걷어내려 하자 순덕이 재빨리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건 내 짐이에요. 건드리지 마세요. 순덕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태균이 순덕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오태균은 사내에게 눈짓했습니다. 사내가 순덕을 밀쳐내고 담요를 확 걷어냈습니다. 담요 아래에는 낡은 나무 상자들만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상자들을 뒤적였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태균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다른 데도 찾아봐. 오태균이 명령했습니다. 사내들이 움막 밖으로 나가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태균은 순덕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순덕과 눈높이를 맞추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박정우라는 분 아세요? 요양원에 계셨던 분인데. 몰라요. 누군지.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태균은 순덕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순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노려보던 오태균이 일어섰습니다. 그래요. 치매가 있으시니까 기억 못 하시는 거겠죠. 어르신, 저랑 같이 요양원으로 돌아가요. 약도 드셔야 하고요. 오태균이 순덕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순덕은 팔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싫어요. 여기 있을 거예요. 어르신, 이러시면 안 돼요. 건강을 생각하셔야죠. 오태균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밖에서 사내들이 돌아왔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오태균에게 보고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태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 소리였습니다. 오태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내들도 긴장한 표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원장님, 경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사내가 창밖을 보며 급히 말했습니다. 오태균은 재빨리 순덕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어르신, 경찰한테 이상한 말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태균은 사내들에게 손짓하며 움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곧 경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젊은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 원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경찰관이 오태균을 보며 물었습니다. 오태균은 재빨리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실종된 어르신 찾고 있었어요. 산불 나고 한 분이 안 보이셔서요. 그러세요? 저희도 신고받고 왔습니다. 요양원 입소자 한 분이 실종됐다고요.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태균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누가 신고한 것일까요? 오태균은 재빨리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아, 네. 박정우 어르신이요. 어젯밤 산불 때 혼란스러워서 실종됐어요. 박정우 씨요? 저희가 찾는 건 김순덕 어르신인데요. 경찰관의 말에 오태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덕을 신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태균은 움막 안을 돌아봤습니다. 순덕이 문 앞에 서서 경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순덕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순덕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젊은 경찰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산불 나고 어디 계셨어요? 순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태균이 순덕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사내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순덕을 쳐다봤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산불이 무서워서 여기로 도망쳤어요.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 순덕의 대답에 오태균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관은 수첩을 덮으며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양원으로 돌아가셔야 해요. 여기는 위험해요. 경찰관이 순덕의 팔을 잡고 차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순덕은 뒤를 돌아보며 움막을 바라봤습니다. 박정우가 어디 숨었는지 궁금했지만 표정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기 직전 순덕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움막 뒤편 덤불 사이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박정우였습니다. 박정우는 덤불 속에 숨어 순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덕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남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경찰차가 산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순덕은 주머니 속 USB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작고 단단한 물체가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 경찰관은 순덕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차는 계속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치매로 흐릿했던 정신이 이제는 선명해졌습니다. 딸을 위해 그리고 박정우를 위해 순덕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온 순덕은 자신의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순덕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덕은 조용히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은 여전히 검게 그을린 자국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순덕 어르신, 약 드세요. 밤새 고생하셔서 컨디션이 안 좋으실 거예요. 젊은 간호사가 약과 물을 가져왔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먹는 척만 하고 혀 밑에 숨겼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순덕은 약을 휴지에 싸서 버렸습니다.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오태균이 순덕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오태균이 의자를 끌어당겨 순덕 옆에 앉았습니다.
순덕은 오태균을 쳐다보지 않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오태균은 과일 바구니를 탁자 위에 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젯밤에 정말 아무것도 못 보셨어요? 순덕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태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태균은 순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덕이 깜짝 놀라 오태균을 쳐다봤습니다. 어르신, 만약 이상한 걸 보셨다면 저한테 말씀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어르신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오태균의 목소리는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순덕은 오태균의 손을 뿌리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나가세요.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태균은 천천히 일어서며 순덕을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노려보던 오태균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오태균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치매 환자는 기억력이 좋지 않죠. 혹시라도 이상한 생각이 들면 그건 착각일 거예요. 오태균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순덕은 주저앉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옷 속에 숨긴 USB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작고 단단한 물체였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덕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노인들이 저마다 자리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순덕도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척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젊은 간호조무사 하나가 노인들에게 반찬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순덕은 그 간호조무사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민지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항상 노인들에게 친절했고 다른 직원들과 달리 진심으로 노인들을 대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노인들이 하나둘씩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순덕은 민지가 식기를 정리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모두 나간 후 순덕이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지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들어 순덕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순덕은 주변을 둘러본 후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민지는 순덕의 긴장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보여줄 게 있어요. 순덕이 옷 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민지는 USB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 증거가 들어있어요. 원장이 나쁜 짓 한 거.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민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민지는 순덕을 빈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순덕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순덕은 어젯밤부터 있었던 모든 일을 민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박정우를 구한 일, 생매장 현장을 목격한 일, 그리고 USB에 담긴 증거들.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순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원장님이 그런 짓을? 민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민지는 사실 오태균의 횡령과 학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신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 이걸 컴퓨터로 볼 수 있나요? 나는 컴퓨터를 잘 몰라서. 순덕이 USB를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민지는 USB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노트북으로 볼 수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민지가 사물함에서 작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민지가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폴더에는 횡령 관련 서류들이 스캔되어 있었습니다. 요양원 보조금을 빼돌린 증거였습니다. 민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민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두 번째 폴더를 열자 영상 파일들이 나왔습니다. 민지는 그 중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요양원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간호사들이 노인을 거칠게 다루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덕과 민지 둘 다 숨을 죽이며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태균이 노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밥을 먹이지 않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건 명백한 학대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민지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덕은 눈물을 흘리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자신도 다른 노인들도 모두 학대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가 황급히 노트북을 닫고 USB를 빼냈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리며 다른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민지 씨, 뭐해요? 회의 시작했어요. 아, 네. 금방 갈게요. 민지가 노트북을 가방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간호사가 나가자 민지가 순덕에게 USB를 돌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이 민지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민지 씨가 가지고 계세요. 나는 내일 모레면 또 잊어버릴지 몰라요. 순덕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민지는 순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꼭 이걸 경찰에 신고할게요. 약속드릴게요. 고마워요. 그리고 박정우 씨도 꼭 구해줘요. 순덕이 민지의 손을 놓지 않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담실을 나와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순덕의 가슴 속에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이틀 후 검찰청 조사실 앞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지가 USB를 들고 검찰에 고발한 지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태균은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고 요양원은 전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순덕은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떨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민지가 순덕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며 젊은 검사가 나왔습니다. 김순덕 어르신, 안으로 들어오세요. 순덕이 조사실로 들어가자 오태균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태균은 순덕을 보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순덕은 오태균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검사가 순덕을 의자에 앉히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검사실 안에는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속기사가 자판을 두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태균의 변호사도 옆에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순덕을 쳐다봤습니다. 김순덕 씨, 당신은 치매 판정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변호사가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증언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치매 환자의 기억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변호인, 증인을 압박하지 마십시오. 어르신, 괜찮으세요? 순덕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순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흐릿했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또렷하고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어떤 건 절대 안 잊어요.
순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검사가 순덕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번 달 15일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불타는 산, 구덩이, 그리고 생매장당하던 박정우의 모습. 순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산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대피하는데 저는 뒤편 공터로 갔어요. 왜 그쪽으로 가셨습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반대로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증언했습니다. 공터에서 본 것들, 삽질하는 사내들, 구덩이에 묻히는 남자,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였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순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박정우, 전직 판사. 조사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오태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가 황급히 반박했습니다. 그건 증명할 수 없습니다. 어두운 밤에 치매 환자가 제대로 봤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딸과 함께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검사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1999년 6월 12일. 그날 제 딸이 죽었어요. 검사가 사진을 받아들고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희미하게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덕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판결문 3페이지. 작업자 과실로 인한 사고. 그 문장. 순덕이 정확하게 판결문 내용을 말하자 검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검사는 컴퓨터로 과거 판결문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25년 전 판결문이 나타났습니다. 3페이지를 펼치자 정확히 그 문장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25년 전 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검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순덕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증언했습니다. 기억은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그날은 절대 안 잊어요. 딸이 차가워지던 그날 조사실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검사는 순덕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순덕은 물을 마시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르신, 박정우 씨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검사의 질문에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안전한 곳에 숨어 계실 거예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오태균 원장이 어르신이나 다른 노인들을 학대한 사실을 목격하신 적 있습니까? 순덕의 눈빛이 오태균을 향했습니다. 오태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할머니, 거동이 불편하다고 밥을 안 줬어요. 김할아버지, 소리 지른다고 방에 가뒀어요. 순덕이 하나하나 학대 사례를 증언했습니다. 검사는 모든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USB에 담긴 영상들과 순덕의 증언이 일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르신은 왜 박정우 씨를 구하셨습니까? 그분이 어르신 딸의 사건을 잘못 판결한 장본인인데요. 검사의 질문에 조사실 앞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순덕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워요. 정말 미워요. 하지만 사람이잖아요. 죽게 둘 수는 없었어요. 순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검사는 순덕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용감하십니다. 증언 감사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순덕이 밖으로 나오자 민지가 달려와 순덕을 안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민지의 품에서 순덕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사귀었던 한이 터져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검사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우 전 판사 발견했다고요? 어디서요? 검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들어 검사를 바라봤습니다. 박정우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덕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강원도 산골 마을에 작은 건물 하나가 새로 들어섰습니다. 깨끗한 흰색 페인트로 칠해진 2층 건물 위에는 기억 도서관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건물 앞 화단에는 알록달록한 꽃들이 피어 있었고 나무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도서관 입구에서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순덕의 어깨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덕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이 돌아보니 박정우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많이 야위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순덕이 빗자루를 세워두고 박정우를 맞이했습니다. 박정우는 벤치에 앉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좋습니다. 요즘은 잠도 잘 오고 악몽도 안 꾸고요. 박정우의 목소리는 편안했습니다. 예전의 차갑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순덕도 박정우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앞산을 바라봤습니다. 순덕 씨, 제가 또 사과해도 될까요? 박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100번도 넘게 들었어요. 순덕이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정우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을 용서해준 순덕이 고마웠습니다. 아니, 용서라기보다는 함께 살아갈 길을 선택해준 것이었습니다. 재판은 석 달 전에 끝났습니다. 오태규는 횡령과 노인 학대, 살인미수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태균과 공모했던 사내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요양원은 폐쇄되었고 노인들은 다른 시설로 옮겨갔습니다. 박정우는 과거 비자금 사건에 대해 자백하고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검찰은 박정우의 자수와 증거 제출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박정우는 이제 자유의 몸이었지만 평생 속죄하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순덕 씨, 오늘 아이들이 몇 명이나 온다고 했죠? 박정우가 물었습니다. 기억도서관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마을 아이들을 위한 독서 교실을 열고 있었습니다. 박정우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순덕이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12명이요. 오늘은 새로운 아이도 있대요. 순덕이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며 대답했습니다. 순덕의 치매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들, 소중한 것들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은 무슨 책을 읽어줄까요? 박정우가 일어서며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덕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도서관 내부는 아담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책장에는 동화책부터 역사책까지 다양한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순덕의 딸이 웃고 있는 흑백 사진, 요양원에서 구출된 노인들의 사진, 그리고 재판이 끝난 날 순덕과 박정우가 함께 찍은 사진.
모든 사진 위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진실은 남는다. 박정우는 그 문구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법복을 입고 판결을 내렸지만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씩 도서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아이들의 목소리가 도서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덕은 부엌에서 쿠키와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박정우는 아이들을 둥글게 앉히고 책을 펼쳤습니다. 자, 오늘은 용감한 공주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박정우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순덕은 문가에 기대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독서 시간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아이가 나가자 도서관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덕과 박정우는 함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순덕 씨,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들까요? 박정우가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도서관 2층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아니었지만 가족보다 더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사이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오늘은 된장찌개 끓이려고요. 순덕이 앞치마를 두르며 대답했습니다. 박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2층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총총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정우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덕 씨, 따님께 제가 직접 사과하고 싶은데 산소가 어디 있는지. 순덕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은 화장했어요. 돈이 없어서 산소도 못 썼어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다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그럼 유골함이라도 강에 뿌렸어요. 딸이 좋아하던 강에. 순덕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박정우는 일어나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내일 그 강에 같이 가요. 제가 꽃을 바치고 사과하고 싶어요. 순덕은 박정우를 올려다봤습니다. 박정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꽃다발을 들고 강가로 향했습니다. 맑은 강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강물 앞에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박정우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순덕도 옆에서 함께 절을 했습니다. 강물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강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순덕이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딸과 함께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제는 편하네요. 딸도 하늘에서 편히 쉬는 것 같아요. 순덕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박정우는 순덕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순덕 씨 덕분에 저도 처음으로 사람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강물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죄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짊어질 수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서로를 향한 연민과 용서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 멀리 도서관 지붕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그곳에서 두 사람은 남은 인생을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용서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작은 공감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